예, 그럼 지금부터 2026년 7월 27일 예,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할 사건은 사건번호 2026로 1352호 예, 피고인 조태용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예, 먼저 이 사건 지난번 중개 허가 결정에 따라서 재판이 중개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입정하시죠. 예, 피고인 앉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 사건 또 마찬가지로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를 채우는 특례법 제11조 사망에 따라서 기일 전부가 속기 녹음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일단 출석 확인하는데요. 예, 검사 측에서 나오신 분이 예, 검사 국원, 검사 김태환, 검사 박진현 출석하였습니다. 예. 국원 김태환, 박진현 검사 출석하셨고 A씨에서 이현섭, 정태원. 예. 이현섭, 정태원 변호사님 출석하셨고요. 예, 피고인 나오셨고 일단 종전기일 내용 잠깐 확인할 텐데요. 지난 기일에는 검사 측에서 추가 신청, 증거 신청이 있었고 뭐 피고인 측에서는 증거 동의해서 모두 채택했고요. 그래서 아마 증거 제출하신 것 같고 오늘 뭐 증거조사 진행하기로 했고 뭐 지난 기일에 진행된 사안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내용 없으신가요? 이해할 내용 없으시고 피고인 측도 없으시고 예,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출된 일단 서면 확인할 텐데요. 검사 측에서 7월 16일자 의견서 2번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구성명에 대한 답변 또 추가 증언 신청 내셨고 또 7월 16일자 공청 변경 허가 신청서 내셨는데 그거 다 진술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청 변경은 저희가 기일위에서 허가해서 송달까지 했고 그다음에 피고인 측은 7월 16일자 증거 의견서 또 7월 16일자 성명 증명에 대한 답변서 내셨고요. 그다음에 7월 23일자 답변서 1번, 2번 또 7월 24일자 증거 의견서 2차 그렇게 내신 서면은 다 진술하시면 되죠. 예. 진술하고 공청 변경에 대해서는 뭐 혹시 일단 저희가 허가는 했고 허가했고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뭐 간략하게 공소장 변경의 요지 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검사 측 뭐 저희 의견서 기재와 같고 종전 의견과 그 성명 의견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고 하나 예비적 공소 사실로 방조죄, 증거인멸 방조죄 추가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장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뭐 종전처럼 종전처럼. 뭐 부인하는 취지신 거죠? 그러면 변호인 의견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인한다. 그렇게 그러면 일단 기재는 하고요. 지난번에 성명 증명에 대해서는 쌍방이 뭐 제출하신 의견 저희가 뭐 검토했고 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뭐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측에서 7월 16일자 의견서에 첨부해서 추가로 증거 신청하신 게 있는데 순번으로 하면은 99번부터 192번까지 신청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 아까 말씀드린 24일자 증거 의견서는 내셨는데 거기 보면 일단 뭐 그러니까 부동의하는 거는 이제 기사 부분들이 대부분 부동의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 보니까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번 그냥 이거는 뭐 변호인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사라고 해서 쭉 번호 매긴 것 중에 중간에 165는 기사가 아니고 그 헌재 결정문인데요. 그거 그럼 잘못. 중간에 하나가 권한쟁의 결정문인데 그거는 그럼 동의하시는 걸로? 예, 동의하고. 중간에 뭐 하나 한동훈 그 대표가 탄핵 찬성인가 뭐 그 증거 순번 174번 있는데요. 174번이요? 그것도 신문 기사인 것 같은데. 174는 신문 기사. 174까지는 그건 부동의하셨습니다. 네네. 나머지는 그럼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65는 일단 동의하고. 네네. 그다음 나머지 지금
175부터는 어떻게 부동의로 하시는데 요거는 그냥 그러면 저희가 예. 이게 뭐 굳이 뭐 증인신문이나 이런 것까지는 원하는 건 예, 아니거든요. 근데 예. 사실은 이게 어떤 거는 또 수사 중이고 또 어떤 예. 거는 뭐 크게 이 사건에서는 뭐 관련되는 증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뭐 재판부가 뭐 그러신다 그러면 뭐 동의로 예, 동의하고 취지 부인하는 걸로 네. 할까요? 그 저희가 봐도 그러니까 뭐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게 저기 115부터는 아마 국정원에서 일단 뭐 작성한 문서라고 하고 다만 뭐 일부 작성 명의자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름은 국정원 명의로 작성된 걸 받은 거니까 그걸 진정 성립까지 약간 다투는 거는 좀 그래서 예. 그럼 동의하고 취지 부인하는 걸로 하고 네. 비밀 기록도 마찬가지 네, 이것도 비밀 방첩사니까 기록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동의하고 취지 부인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 신문 기사는 그거는 지금 부동의 하셨는데 어떻게 검찰이 제출한 취지가 증거 서류로 제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증거 뭐 소위 말해서 증거물로 제출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 그 재판부 구성면에 따라서 네. 탄핵소추안에 참고 자료로 표시되어 있는 기사들을 그러니까 성명 의견의 일환으로 함께 추가 증거로 신청했던 예, 예. 겁니다. 예, 탄핵소추안에 첨부되어 있던 자료들까지는 아니니까 저희 증거물인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뭐 아시겠지만 뭐 기사는 그냥 증거물인 서면으로 하면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의 하더라도 이제 증거 능력은 뭐 부여가 되고 다만 이제 증거물인 서면이니까 그 내용의 뭐 진실성까지는 사실은 뭐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고 그냥 그 시기에 그런 기사가 있었다는 것만 뭐 저희가 저기 그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니까 그러면은 저기 사무관님 조서에다가 예, 그 신문 기사 아까 말씀하신 요게 101부터 164 그다음에 166부터 171 174 요거는 검사 측에서 증거물인 서면으로 제출하는 취지다. 예, 그렇게 저희가 조서에 뭐 조서나 증거물에 기재하고 증거물에 기재하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 뭐 부동의 하더라도 저희가 증거를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부분이 아까 검사 측 말씀처럼 뭐 탄핵 소추 관련돼서 뭐 그런 내용들이 뭐 탄핵 소추 내용이 이제 그 시기에 그런 언급이 있었다는 취지로 내신 거라고 하니까 그 정도에서 저희가 그럼 참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러면 대체로 다 뭐 이번에 내신 증거도 일단은 저희가 채택은 다 하는 걸로 하고요. 채택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채택된 지난번에 채택된 증거나 오늘 채택된 증거는 지난번에 검사 측 말씀처럼 그 검사 측에서 최종 의견 진술하실 때 같이 필요한 증거들 예, 증거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요지 설명하시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앞서서 그러면 피고인 신문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먼저 피고인 신문 진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종 변론 검사 측 그때 한 1시간 정도 변호인 측 한 30분 정도 저희도 하셨으니까? 한 시간 정도 경우에 따라 한 시간까지 가시고 1시간 정도요? 준비하다 보니까 뭐 혹시 PPT도 준비하셨어요? 예 PPT 아 준비하셨어요? 예. 그러면 예 일단은 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럼 하시는 걸로 저희가 하고 그러면 저희가 피고인 신문이 그때 검사 측에서 한 40분 정도 하신다고 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변호인 측 한 20분 정도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30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저희가 요 진행 경과 보고 한 2시간 무렵에 잠깐 쉬었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러면 피고인 요 증인서로 잠깐 오시겠습니까? 피고인 신문 사항은 혹시 제출하셨나요? 저희 이제 예, 피고인 앉으십시오. 예. 예, 모두 다 받으셨나? 아니고 예, 신문장 다 받으셨죠? 예, 다 피고인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이 하나 좀 있으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예, 예, 물 드십시오, 물 드십시오. 예, 뭐 1시간 정도 할 테니까 필요하면 물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피고인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예, 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피고인에게 유죄 증거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피고인 뭐 진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검사 측부터 신문하실까요? 예, 원장님 김태원 선입니다. 그 피고인이라고 호칭하고 몇 가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그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문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장관은 2017년 작성되었던 이른바 언론에서 표현되기로는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내용을 참고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인 그러한 사정 혹시 알고 있는가요? 모릅니다. 순번 2번입니다. 증거 순번 1번 1-115번 1414쪽 이하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 1435쪽 선포문 중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17년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선포문 위에 확대 축소를 좀 하시면. 선포문 부분이 있어요. 그 선포문에 보면 이러한 양식이 확인됩니다.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 계엄 지역 전국, 3 시행일시 언제, 그리고 4 계엄사령관 누구, 그리고 대통령 이런 식의 양식이 확인되고요.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 활용되었던 선포문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수문 4-5번 442쪽 선포문입니다. 이 당시 저희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 활용되었던 선포문의 양식도 이와 같이 계엄의 종류가 무엇이고 계엄 지역이 전국이며 시행일시가 언제고 계엄사령관이 누구다 이런 양식이 똑같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순번 1-115번 1414쪽 이하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 1440쪽 보고문입니다. 2017년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에도 보면 이와 같이 포고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포고령 말미에 써 있는 양식이 확인되고요. 저희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포고령에서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이와 같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선포문이나 포고령이 형식이나 내용이 유사했던 거 피고인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예. 증거순번 1-115번 1414쪽 이하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 1456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에는 가령 이와 같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도 의결 정족숙 그 계엄 대비 계획 자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56쪽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문구가 확인됩니다.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이런 제목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줄에 보면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등 표현이 있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시 실제로 있었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과 유사한 내용도 확인된다는 점 피고인 혹시 아는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같은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 1445쪽 제시하겠습니다. 예, 같은 문건에 보면 이와 같이 비상계엄 시 국정원 측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산하, 수사 5국을 편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내용 알고 있는가요?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께서는 이러한 2017년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자료가 오래되어서 국정원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2017년 문건 자체의 존재를 네. 제가 모릅니다. 네.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 뭐라고 근데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피고인 주장하시는 거를 보면 이 당시 계엄 대비 문건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런 기재가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도 국정원이 수사 업무를 안 하는데 이 오래된 문건이 이러한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내용이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로 확인이 돼요. 네, 이런 주장과 달리 2023년이나 2024년 방첩사 측에서 작성된 합수부 시행계획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종전 2017년 방금 보신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은 정보 업무 등 중요 역할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피고인 혹시 이 일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피고인 저 마이크를 조금만 예. 말씀하시는데 가까이 대고 방금 제가 언급드린 2013년이나 24년 방첩사 합수부 시행계획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항입니다. 비밀기록 증거 순번 4-185번 4734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비밀 기록인데 그냥 요 화면은 저희 좀 혹시 아니 뭐 중계는 뭐 안 해도 되는데 비닉화 중계 당시에는 비닉화로 좀 가려 주시는 걸 요청드리고 지금도 필요하다면 혹시 방청객에는 안 보이게 각도를 좀 조절해 주시면 저희 변호인은 보셔야 되기 법정은 때문에 비공개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시하되어 있습니다. 아니 비밀 얘기가 지금 법정에 나오니까 네. 법정을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는 없냐. 이제 지금 공개 법정에서 비밀 얘기를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 내용 자체 현출만 방청객만 보지 않도록 하면은 저희는 비밀성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 조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시하지 말고 그냥 뭐 말로만 물어보는 걸로.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자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에 의하면 비상계엄 시 합수부에서 국정원은 수사 5국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자료와 마찬가지인 거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23년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자 방첩사 시행계획 자료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릅니다. 네. 그 해당 시행 계획 중 6항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방첩사 문건을 다 모른다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나씩 다 물어보시는 게 적절할까 모르겠네요. 그냥 일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피고인이 아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만약에 뭐 방첩사 문건 자체 모른다면 이렇게 개개적으로 물어보는 게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비밀이라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좀 그런. 적절하게 내용 생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뭐 모른다고 그러시면 뭐 어차피 일일이 다 물어보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항까지 생략이고. 예. 그 방첩사 측 2024년 5월경에도 방첩사 측에서 합수부 시행 계획 초안이라는 문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정원 측이 그 방첩사 측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 문건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내부 보고서까지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방첩사 측에 수정 의견까지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수정 의견 낼 때 공문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순번 4-189번 4949쪽입니다. 요거는 저기 중계할 때는 화면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첩사 측 2024년 5월경 합수부 시행 계획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걸 받아보고 내부 검토를 상세히 하고 그 다음에 그 검토한 결과를 첨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때 피고인 명의로 공문이 보내집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피고인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가요? 잠깐 좀 밑에 좀 볼 수 있을까요? 공문. 네. 밑에 하단.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아무 기억이 없고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피고인이 근무하실 때는 맞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보고를 안 받은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이제 국정원이 일이 많으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서 어느 급 이상이 되면 저한테 보고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나 그 선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사실은 다 보고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눠지는데 제가 저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유관 기관 중 하나잖아요. 방첩사 측이 거기랑 간담회를 하고 이에 따라 뭘 했어요?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6월 3일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본부 시행 계획에 관한 뭐 그런 논의라고 하니까요. 예. 글쎄, 뭐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간담회 얘기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지금 하나도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서 무슨 의견이 주고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보고 받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방첩사 합동수사본부에 관해서 뭐 얘기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네, 방첩사 합동수사본부에서 딱히 얘기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첩사의 시행 계획에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 측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국정원이 방첩사의 타 기관에다가 국정원장 명의의 문건을 보내는데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거를 임의로 하급선에서 결정해서 보고할 수 있는 건가요? 보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공문에 이제 그 결제 내역이 있을 텐데 혹시 원장이 결제한 거로 돼 있는 건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사실 제가 결제를 안 해도 공문 자체는 국정원장 이름으로 시행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저걸 본 기억이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 없다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걸 참고로 지금 검사 측에 제시한 건 저기 말하는 시행문이라 이제 외부로 나가는 공문이고 내부 결제 공문은 거기 따로 없으신 거죠 지금? 공문 지금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형식적으로 전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문의 전자 결제 내역이 피고인까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간담회까지 하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외국기관에서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기관이 국정원 측과 가장 밀접한 유관기관인 방첩사인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힐 때 피고인까지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기억에 따라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를 보고받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잠깐만요. 보고받은 기억 없다고 말씀하셨고 네. 지금 특검 측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관계보다는 약간 의견 비슷한 걸 수 있는데 통상 국정원장의 업무에 비춰봤을 때 저렇게 방첩사 같은 외부 기관의 저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국정원이 답변한다면 저 정도는 뭐 피고인은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질문하는 것 같으니까 네, 혹시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재판장님 우선 하나 말씀드리니까 제가 결제를 물어봤던 이유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결제한 거로 돼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결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물어본 거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내용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국정원이 정해놔서 쭉 가야 될 어떤 합리적이고 기존에 정해놓은 방향에서 변동이 있으면 저한테 와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 국장의 판단에 따라서 국장선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방첩사에 관련된 협조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뭐 1년 얼마를 하면서 방첩사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했던 게 제 기억에는 뭐 한 4-5건 정도로 전 기억하고요. 제가 기억나는 받았던 보고는 방첩사에서 예컨대 우리 국정원이 컨트롤하는 정보 예산을 좀 어떻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런 거지 무슨 모여서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사람이 어떻게 뭐 방첩사에서 파견이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었고 그래서 저런 협조 양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하여튼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주장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12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국정원의 역할이 변동이 있거나 하면은 보고가 와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요 내용을 보면 국정원 측이 2024년 6월 28일경 방첩사 측에 발송한 국정원 측 의견에 의하면 국정원 측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요. 그 대공수사권을 전제한 규정이 있다. 방첩사 측 안에 따라서 이런 거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방첩사 측이 의견을 주고 또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반대 수정 의견을 내고 이런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 검사님, 저희 국정원이 사실 하는 일이 참 종류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하고 외부기관하고의 소통을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제가 우리 입장이 나가는 소통이기 때문에 그 국정원장한테 보고가 와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보고가 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건 하여튼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뭐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무슨 뭐 혹시 제가 꼭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시는지. 그렇다기보다는 국정원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뭐 근데 예. 대공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 행사는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비상계엄화해서 그거를 약간 뭐 조정을 하겠다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 변화가 있으면 제 생각엔 그 내용상 제가 그거는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에 따라서 국정원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라면, 만일에 그런 거라면 꼭 국정원장까지 와서 확인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13항입니다. 그 비상계엄시 합수부 운영을 주도하는 방첩사 측의 현재랑 과거 모든 합수부 시행 계획에 의하면 국정원은 반국가 단체 연계 안보 침해 행위 관련 정보 업무 등 주요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24년 12월 3일경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는 이와 달리 국정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역할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 대접근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거 추가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함께 먼저 대통령실로 호출되었던 문건을 수령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수령한 문건이 모두 부처별 지시 문건이었습니다. 근데 피고인만큼은 수령한 문건에 지시사항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 그 CCTV를 제가 볼 때까지는 그날 밤에 기억이 많이 엉켜서 그러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고 그 진술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V를 제시받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내용이나 그 받았던 사실이 기억이 나질 않아서 제가 사실은 딱 부러지게 분명하게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술을 했던 거는 CCTV를 보니까 제가 무슨 문건을 들고 나온 거는 맞습니다. 제가 인정했고 그 문건이 보니까 한 장이고 그 문건을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놓기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무슨 지시를 받은 좀 제가 감춰야 될 그런 문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처음으로 문건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났을 정도라면 받은 문건 내용 중 지시사항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문건의 성격이 기억나지는 않은데 적어도 지시 문건 성격은 아니라는 것만큼 기억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답이 참 더 완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컨대 그런 지시 문건이라든지 뭐 대통령한테 지시 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제가 기억이 뚜렷이 남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일반적인 문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죠. 뭐. 14항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0분경 홍장원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고 12월 6일경 국회 정보위에 홍장원을 따라간 다음에 홍장원 독대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홍장원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죠.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 독대 보고를 받았고 독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진술하는 바하고 홍장원 차장이 증언하는 바하고가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 검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위에 이제 쫓아갔다고 하는 것도 경위가 조금 있는데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안 하겠고요. 지금 이제 묻는 거는 어쨌든 기자회견한 내용이 홍장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는 맞느냐 그것만 일단 대답하시면 돼요. 네, 제가
홍장원 차장이 얘기를 뭐로 했는지 재판장님이 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는 게 제가 계획됐던 기자회견이 아니고 계획됐던 정보위 출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위에 이제 연락이 되던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랑 이 바로 전까지 얘기했던 우리 홍 차장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정보위원장한테 전화를 하고 그럼 저도 오겠느냐고 해서 저도 가겠습니다 해서 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위원들한테 제가 쭉 설명했던 거는 홍장원 차장이 무슨 얘기 했냐고 처음에 제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좀 어색한 침묵이 좀 흐르고 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걸 듣고 제 얘기를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들을 필요 없겠습니다. 제가 그냥 제가 아는 얘기를 쭉 말씀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날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하는 얘기를 쭉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핵심은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홍장원 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이제 대통령한테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홍장원 차장을 경질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두 개는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와서 저는 홍장원 차장한테 체포 지시를 보고받지 않았다. 그다음에 제가 홍장원 차장을 경질한 거는 제가 12월 4일 날 있었던 다른 일 때문에 그걸 이유로 경질을 한 것이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질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고는 다른 건데 홍장원 차장이 얘기를 반박했다기보다는 저는 제 얘기를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러니까 다른 취지인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얘기를 할 때까지도 저는 홍장원 차장이 정보위원들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했다는 말씀을.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홍장원 말이 사실 아닌 취지였던 거는 나중에 보면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조금 경위는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뭐 기록에 다 나온 얘기니까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너무 길게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15항.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피고인께서는 그 정보위에 홍장원 차장을 뒤따라서 가기 전에 신성범 의원하고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성범 의원 통화하면서 홍장원 차장이 뭐라고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던가요? 그 통화 굉장히 짧았고요. 제가 그 신성범 위원장한테 전화를 건 이유는 언론 보도에 연합뉴스로 기억하는데 홍장원 차장이 국회 정보위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보도를 보고 1차장실에 전화를 해서 나 좀 보자 그랬더니 1차장실에서 이미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좀 생각하다가 이제 신성범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홍장원 차장을 우리 정보위원장이 부르셨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부른 거는 아니고 기사가 나서 물어보느라고 전화했더니 와서 얼굴 보고 설명하겠다고 해서 오라고 했다. 혹시 원장도 오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 대화에서 피고인께서 질문을 하든 아니면 신성범 의원이 얘기를 하든 홍장원 차장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건 없었고 그러니까 신성범 위원장이 홍장원 차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이거는 얼굴을 뵙고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고인께서는 신성범 의원으로부터 그런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홍장원 차장을 뒤따라가서 홍장원 차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내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서 그냥 본인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제가 가서 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전화해서 통화를 할 때 홍장원 차장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 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그런 얘기를 왜 하지 않았다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본인 대화 나눈 기억이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면 신성범 위원장이 언론 보도를 보고 본인이 정보위원장이고 궁금하니까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홍장원 차장이 이거는 전화를 할 수가 없고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오겠다고 해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들은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15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12월 6일 상황인데요. 비상계엄 선포일인 12월 3일과 그 12월 6일 시점의 사이, 그러니까 12월 4일과 12월 5일 피고인께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12월 4일과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4일 날요. 네. 4일 날은 뭐 특별히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을 할 일은 없었습니다. 5일 날은요?
5일 날도 5일 날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예. 예, 16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순번 4-178번 4685쪽 이하 CIA 대상 내란 옹호 메시지 전달 의혹 감찰 결과 보고서 8쪽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조태용 원장 지시에 따라 영문으로 번역되었고 설명 요지 문건이요. 이를 CIA에게 제공 내지는 설명할 계획이 수립 실행된 것은 확인. 이게 국정원 내부 감찰 서류입니다. 12월 4일부터 5일경까지 사이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 국정원 내부 감찰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설명 요지라는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CIA에 제공하려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종합특검에 나가서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진술을 했고 조서가 남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영문으로 번역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번역 지시를 했다는 부분을 제가 외교부 출신으로 외교관으로서 국정원장으로 오면서 영어에 대해서 뭐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문으로 번역하라고 지시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과 함께 저로서는 저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거는 저 내용대로 일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고 제 진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특검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봐서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종합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 같고요. 물론 자료는 내셨으니까 저희가 뭐 그 자료는 볼 텐데 그 신문상은 그냥 이걸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쨌든 우리 공수처라고 직접 관련성은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 특별검사 측 입장은 이게 4일, 5일 상황이고 저희 범죄 사실이 3일, 6일 이게 주요 범죄 사실입니다. 예, 그 당시에 여기에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에 드러난 의도가 3일이나 6일에도 계속되거나 그 전 중요한 사후적 영향이라고 봐서 저희는 고의의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너무 뭐 우리가 자세하게 물어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이게 뭐랄까 알겠습니다. 몰아서 한두 개만 물어보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그 의견서나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주장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피고인이 어쨌든 별건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우리 샷이라고 직접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연관이 없는 걸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핵심적인 것만 뭐 한두 개 물어보시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나중에 의견서를 통해서 주장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번역 업무 18항 관련입니다. 좀 바꿔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번역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 문건에 보면 그 외교부에 같이 계셨던 박모 참사관님 있으시잖아요. 네. 예, 알고 계시죠? 그 박모 참사관이 2021년부터 피고인하고 같이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분한테도 지시하셔서 한 번 더 번역을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나와요. 이게 다 거짓. 정말 전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피고인이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물어보는 건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저는 제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진술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여기서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말씀드리고. CIA 관련해 가지고 피고인이 며칠 동안 가서 종합선정 마이크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고 본인이 강력히 부인해서 지금 그 종합특검에서도 지금 이 홍자원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건인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본인에게 뭐 저희도 아까 재판부도 얘기했으니까 곤란한 걸로 보입니다. 최대한 그 2항까지는 전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그러면은 20항 하나 더 주요한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거순번 4-180번 4695쪽 이하 설명요지 원문 및 번역본 11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고인께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께서 지시하신 그래서 번역을 지시해서 CIA 측에 전달해라. 요 문건은 이와 같습니다. 그 보시면 그 내용 중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 등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거 맞아요? 내용이 확인되는 건 보이시죠? 네, 지금 뭐 있습니다. 그 피고인께서는 지난 피고인 신문 당시에도 비상계엄 할 만한 요건이 안 됐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관련 사건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명백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는 문건을 CIA 측에 전달하려 했던 이유는 뭔가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취지인가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그까지는 예. 자꾸 유도식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 변호인 그 저한테 말씀하셔야지. 검사라고 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일단 이의 신청하시는 취지로 제가 이해했고, 근데 아까 제가 뭐 취각해서 묻기를 했으니까 요거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허용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피고인 요거는 뭐 말씀처럼 뭐 답변 안 하셔도 관계 없는데. 제가 예. 하여튼 번역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않았다. 종합특검에서 예,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다른- 그다음 나머지는 다 생략하시고요. 다른 방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판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생각은 피고인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CIA에 보냈다는 국정원의 그 번역 문건이 윤 대통령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라는 내용은 국정원장인 피고인의 뜻과 다른 내용인 건 맞습니까? 제가 12월 3일 밤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에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통령께 반대하고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하지 않도록 만류를 했습니다. 제가 찬성을 했으면 그렇게 만류를 하거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피고인의 주장대로면은 피고인의 뜻과 다른 내용의 문건이 국정원에서 피고인에게 보고도 없이 피고인 지시도 없이 나갔다는 것인데 그런 거죠. 종합특검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조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23항으로 23항. 넘어가겠습니다. 예, 23항. 예. 피고인 2024년 12월 4일경에 이미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은폐할 의도가 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인 12월 6일경부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12월 3일 홍장원의 독대보고 시에도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독대보고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은폐했던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24항입니다. 증거순본 4-35번 3044쪽 이하 기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2024년 12월 4일경 그 당시 여당의 당론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임을 이건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에 보도가 많았는데 제가 어떤 특정한 보도를 그 당시에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좀 참고로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제가 국정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밖에 그렇게 알려진 대로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나 그런 부서나 그런 요원이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을 하는 동안에 국내 정치 정보에 관한 뭐 단 한 글자도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마침에 봤으면은 기억을 하는 거고 따로 무슨 제가 저걸 알아야 되는 보고서가 올라오는 게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너무 언론에 이 내용이 많이 나와서 무슨 보고를 별도로 받으셨냐 이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 보도를 봤는지 안 봤는지 지금은 참 오래돼서 아니 그 보도는 관계없이 어쨌거나 12월 4일 계엄 다음 날 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는 거 내용은 알고는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고 지금 예, 예. 보니까 탈당 요구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예. 알고는 알고 있었다. 예.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반대 입장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예, 25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자료 별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제시자료 제시하고 말미에 제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고. 예, 예. 2024년 12월 6일부터 8일경 통화내역 출력물인데요. 피고인 그 기자회견하고 언론 인터뷰 그리고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발송하고 서한문 발송행위 했던 2024년 12월 6일부터 8일 통화내역입니다. 이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다수의 여당 의원 등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나요?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이고요. 권영세, 추경호 다 정보위원들입니다. 네. 그 다 정보위원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1차장이 어떤 큰 뉴스를 터뜨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위원인 여당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고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보시면 사실 발신 전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받은 전화들입니다. 예, 그 다 홍장원 발언 관련해서 뭐 물어보는 네. 전화였다. 그다음에 신성범 위원장 전화는 12월 7일 날 정보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 전에 정보위원회를 야당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는 통화를 예. 제가 한두 차례 했는데
신성범 위원장은 그 통화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12월 7일 날 정보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26항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홍장원 진술, 홍장원이 어떻게 말하더라, 또는 홍장원의 입장이 뭐더라, 또는 홍장원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통화 내용 중에 그렇게 여당 의원들하고 통화하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은 없었나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당시 여당의 당론이라는 내용이거나 홍장원 진술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정치 정보를 국정원이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대통령한테 주례 보고를 가도 국내 정치를 가지고 토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밖에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 없었다. 예. 네, 없었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 뭐 물어볼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 네. 저희 보시면 피고인께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하는 그 전후로 그리고 기자회견하기 직후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 걸로 나오는데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날 이제 이렇게 언론 조선일보 보도가 나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상황을 물어봤고 제가 뭐 정보위원회 좀 간다는 얘기도 했고 가서 무슨 얘기를 설명했다는 얘기도 나중에 하고 그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12월 6일 날 그런 대화만 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12월 6일 날 보시게 되면 3번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통화를 해요. 가기 전에도 한 번 되고 4번이네요. 지금 그 4번의 통화를 그 얘기를 하는데 4번을 통화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걸 물은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한 문제에 좀 본인이 말하자면 뭐 꽂힌다고 보통 뭐 표현하죠. 꽂히면 똑같은 걸 가지고 전화를 여러 차례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주로 듣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이제 그렇게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고 제가 정보위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서 정보위 가서 이렇게 설명했다. 기자들에게도 나오다가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설명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설명했다는 얘기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근접한 시간에 지금 3번에 걸쳐가지고 3분, 1분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는데 그 내용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3분, 1분, 1분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2번, 3번 전화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보실장 때부터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그런 취지신 거죠. 이제 오래된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통화가 3분이면 오랜 시간이죠. 자, 검사님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 넘어가요. 27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시자료 제시하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월 6일자 통화 내역이에요. 피고인 보시면 2025년 2월 6일경 윤상현 당시 여당 의원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7일경 윤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그리고 그 접견 내용에 의하면 홍장원에 대한 각종 거짓 의혹을 공유하더라고요. 그 해당 접견에 또 다른 접견인인 김민전 의원은 주요 정치인 체포에 관한 홍장원의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를 윤 대통령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피고인 2025년 2월 6일경 윤상현 의원과 통화 시 홍장원에 관한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했던 거 아닌가요? 어떤 윤상현 의원이 홍장원 차장이 이런 좀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홍장원 차장이 뭐 예를 들면 회계 부정이 있었느냐, 아니면 뭐 홍장원 차장이 우크라이나 출장을 갈 때 무슨 안 데리고 와야 신부들 데려간 거 아니냐는 뭐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떠돌고 있었던 얘기들, 본인이 들은 얘기들이 맞느냐고 저한테 물어봤던 거로 저는 기억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일체 제가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전화를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듣느라고 주로 듣는 입장이 되는데 제가 뭐 하나라도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전화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영원 의원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처음부터 진술을 했는데 유영원 의원은 조선일보에 국방 담당하던 기자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억류되어 있는, 지금도 억류되어 있습니다만은 북한군 포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하여튼 그 사람들 구출하는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의 뜻과 국정원에서 협조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라고
제 기억에는 도합 뭐 서너 차례는 전화를 했을 겁니다. 성일정 의원도 윤상현 의원과 비슷하게 본인이 궁금한 게 생기면 저한테 제가 안보실장 할 때부터 전화해서 자꾸 확인하고 뭘 자꾸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인데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2월 6일이면은 이미 홍장원 차장이 헌재 증언한 다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13일 날인가 증언하러 나가게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맞든 틀리든 저를 출처로 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8항 여쭤보겠습니다. 증거순번 4-81번 3449쪽 이하 2025년 2월 7일자 접견 녹취서 윤 대통령, 김민전, 윤상현 의원, 강희구 실장 12쪽과 13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과 윤 대통령 사이에 2025년 2월 7일 접견 녹취서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확인됩니다. 홍장원이가 지금 재혼했는데요. 정의용 저 조카하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어떻게 저런 애를 뽑았나 몰라 라고 하니까 윤상현 의원이 얘가요 홍장원이가 이 해외 대북 공작금 한 100억 가지고 지 친구 명의로 홍콩에서 집 2채를 샀다 라는 의혹을 공유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과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그런 그 홍장원 같은 그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저한테 물어봤던 거로 기억하고 저는 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출처로 해가지고 뭐 나간 게 없고요. 29항입니다.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제가 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예, 됐습니다. 그럼 예. 29번. 예. 예, 29항입니다. 증거순번 3-273번 6203.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 정의용 뭐 누구랑 뭐 재혼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찌라시 같은데 도는 얘기를 가지고 늘 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29항입니다. 증거순번 3-273번 6203쪽 이하 박모 감찰실장 진술조서 23쪽 24쪽 게시합니다. 피고인께서는 지금 찌라시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국정원 당시 감찰실이 한 업무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국정원 감찰실장 진술을 보겠습니다. 국정원 감찰실장 진술에 의하면 2025년 2월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감찰실이 수집관들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 수집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피고인이 찌라시라도 다 수집을 해봐라 라고 진술을 말했다고 합니다. 2025년 2월경 정확히 이제 홍장원의 재혼 의혹, 공작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심지어 해당 의혹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윤상현 의원에게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근거를 제공해줬던 거 아닌가요? 조금 저의 방어를 위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비밀 사항이라서 참 곤란한데요. 예, 아니 그러시면 말씀하기가 그러시면 나중에 써서 내시면 저희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찰실장한테 홍장원 차장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감찰 지시하지 않았다 하는 게 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진술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에 관해서는 공표되는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참 찌라시가 많이 돌아다니고 특히 이제 국정원에 근무하다가 나가신 공작관 TV를 하시는 분이 발표하시는 것 때문에 보도하시는 것 때문에 또 정말 찌라시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제가 정말 감찰실장한테 홍장원 차장에 대한 찌라시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옮길 얘기도 아닙니다. 옮기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한테 절대 그 얘기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찌라시니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니까 저한테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무슨 정보 파악을 한 게 아니고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0항입니다. 증거순번 4-81번 3449쪽 이하 2025년 2월 7일자 접견 녹취서 13쪽, 14쪽, 17쪽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고인께서는 기왕에 돌아다니던 찌라시를 뭐 감찰실의 지시를 뭐 알아보라는 정도로 지시했다고 하는데 감찰실장 그리고 감찰실 직원들 진술에 의하면 안 하겠다,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을 들었음에도
그래도 다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수집을 했던 게 맞아요? 감찰실장은 제가 진술조서를 보니까 제가 지시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감찰실의 다른 어느 누구도 제가 지시했다는 얘기가 없고, 감찰실장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니까요. 감찰실장이 제 지시라고 공유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던데,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 진술조서는 또 없어요. 감찰과장인데. 그래서 저로서는 참 그게 뭐 주장이 다른 건데, 하여튼 저는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저 질문이 나왔을 때 혹시 내가 지시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잠깐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술조서 마지막에 제가 손으로 썼습니다. 제가 다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홍장원 차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바가 없습니다 하는 점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하고 썼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그 감찰실장으로부터 찌라시 있는 내용 등을 보고받기 전에 홍장원에 대한 그 찌라시 내용 등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뭐 제가 찌라시를 보지 않으니까 알 수 없죠. 사실 그 찌라시라는 것도 저희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찌라시인지. 근데 감찰실장 찾아서 보고를 했는데 피고인께서는 그 감찰실 가져온 그 내용들을 보고서 찌라시 있는 내용이라고 찌라시라고 수준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시하지 않다는 겁니까? 감찰실장이 이제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이거 보고받았다 싶은 게 한두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전혀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무슨 메이저 언론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확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 이렇게 보고를 저한테 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자기네들이 파악을 한 거니까. 그렇게 뭐 대중에 알려진 얘기도 아니고 국정원장인 피고인도 몰랐던 그 찌라시 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마침 공교롭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윤상현 의원이 그 찌라시 내용을 알아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할 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재판장님 지금 예. 마치 대화를 윤상현 씨한테 다 전달을 해서 접견에 그런 윤석열과 윤상현 씨의 대화가 이런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 근데 지금 아마 윤상현한테 그렇게 질문한 게 맞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이니까요. 자꾸 확인하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좀 좀 제가 답을 줄여서 하시죠. 네, 제가 만일에 저기 뭐 윤상현이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 맞다라고 얘기했으면 윤상현이 저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맞구나, 국정원장이 확인을 한 내용이니까 제가 보기에 당장 뭐 어디 큰 메이저 언론사에다가 보도가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죠. 네, 저 그렇게- 찌라시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게 지금 찌라시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알리면서 이거를 메이저 언론에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게 찌라시 수준인데 대신에 이걸 알리게 되면 사실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시겠죠. 검사님, 제 입에서 나가면, 만일 제 입에서 저 얘기가 나가면 그걸 듣는 윤상현 의원은 이 얘기는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걸 겁니다. 보고받은 그대로 얘기를 하겠죠. 찌라시 수준이라고. 그 정도 하시죠. 뭐 하여튼 어차피 약간 다른 말씀이니까. 제가 정말 결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그런 얘기 하지 그 정도만 않았습니다.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판단해야 되니까. 예, 30항입니다. 감사방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접견 녹취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견 녹취와 피고인의 통화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월 7일자 접견 녹취서에 보면요, 김민전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홍장원이 자기 왼손으로 흘려 써서 이걸 오른손 이러면서 왼손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라고 말하고 윤 대통령이 그 헌재 홈페이지에다가 좀 올리라고 그러지 라고 말하고, 김민전 의원이 뭐 특별히 수긍하지 않으니까 윤 대통령이 한 번 더 말합니다. 헌재 홈페이지에 좀 올리라고. 그 다음에 17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인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역겹더라고, 그러니까 저것도 공작이거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피고인이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근거를 만들어 주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나 여당 측 의원들이 이와 같이 홍장원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공격을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려 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민전 의원하고는 뭐 단 한 번 저는 악수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윤상현 의원은 말씀하신 전화를 했으니까 제가 했다고 인정하는데 그런 얘기 전하지 않았고요. 근데 저기 지금 내용 중에서 제가 얘기했을 법한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다. 아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31항입니다. 증거 순번 1-424번 557쪽 이하 홍장원 증인신문 31번은 생략하시죠. 지금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 이에 따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적절치 않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32항입니다. 증거순번 2-471번 5431쪽 그 2월 5일자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SNS 게시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은 피고인과 통화하기 전날인 2월 5일경 심지어 이와 같이 홍장원 진술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거기 보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주장이 잘못되고 과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 전 차장의 머릿속에서 나온 뇌피 저림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이런 공개적인 주장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개별위원회 페이스북을 어떻게 제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의 동향 활동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의원들의 페이스북까지 찾지는 않습니다. 찾아본 적 없습니다. 의미가 없었다. 예. 예, 네, 없었습니다. 예, 33항입니다. 증거준번 4번 95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공식 논평 2월 8일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고인이 설령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직접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이 당시 여당 측 논평까지 공개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충분히 윤 대통령과 여당 측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떠한 행위를 말씀하시는지 좀 특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 공소사실에 있었던 정치관여로 특정된 행위들입니다. 2월 4일 날 홍장원 차장이 헌재 증언을 했고 거기서 몇 시에 어디서 메모를 썼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제 헌재 출석에 대비해서 팩트가 맞는지 누가 이렇게 실장이라고 하는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예상을 못하셨냐는 말씀이에요. 확인을 하면서는 제가 몇 차례 진술했는데 저렇게까지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틀리겠지가 아니라 맞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맞지 않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비서실장이 와서 이제 이거 맞지 않으니까 메모를 작성한 보좌관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해가지고 2월 13일까지 간 것이지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곡차곡 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좀 검사 측에서 물어보는 거는 계획을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여당 측에 유리한 결과 초래자리라는 거는 피고인이 알 수 있지 않았냐. 이제 그거는 그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것들 저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2월 4일 날 같은 증언하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팩트가 다른 걸 알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헌재에 제가 나가가지고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알고 확인된 사실을 대답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인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규적이고 인위적이고 보기에 따른 정치 개입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확인되고 파악된 사실 그대로 얘기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여당 쪽이 유리해졌다 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제 행동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걸 알 수 있었던 건 아니다는 취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는 예,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34항입니다. 증거순번 4-96번 국회 본회의 전체 회의록 2월 11일자 29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일종 의원은 이와 같이 발언을 한 게 확인되어 2월 12일에 이 국정원 차장이 29쪽입니다. 이 국정원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받아 적었다 그랬어요. 국정원장 공관 앞에 CCTV가 있을 겁니다. 없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설에 빨리빨리 압수수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메모를 빨리 입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수해서 필적 감정하고 CCTV 갖다 감정하고 이 중요한 사건의 탄핵 공작의 트리거가 바로 홍장원인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않는 게 라고 말을 하면서 성일종 의원은 당시 홍장원 동선 CCTV 영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고요. 따라서 해당 CCTV 영상이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내용인지 아닌지 윤석열 탄핵 심판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해당 CCTV 영상을 검찰이 압수하면 그게 당연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리하게 쓰일 자료다라고 확신에 차서 발언한 것이 확인이 돼요. 피고인이 성일종 의원과 해당 CCTV 영상의 내용이나 확보 필요성을 미리 논의하였기 때문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5항입니다.
2025년 2월 6일부터 12일 통화 내역 제시합니다. 성일종 의원의 그러한 발언 당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일종 의원과 수차례 통화를 합니다. 그러한 논의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진술을 했는데 그 성일정 의원이 제가 안보실장 할 때부터도 본인이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중요한 뭐가 있으면 자기가 할 얘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틀리는 게 없는지 저한테 좀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이제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자기가 쭉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이제 맞장구를 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런 발언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검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장 공관에 CCTV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가지고 확인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CCTV라는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았고요. 특히 2월 13일 날 그 바로 다음날 제가 헌재를 나가게 돼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 전에 CCTV라든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제가 헌재 가서 증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변호인 측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변호인 측 만승하겠습니다. 좀 줄여서 뭐 하여튼 지금 네네. 뭐 제가-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네, 있어요. 중복되는 거 걷어내겠습니다. 뭐 한 20분 정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네, 예, 염두에 두시면서 20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 제 신문상을 묻기 전에 그 검사 주신문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신문 14항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아까 그 이제 검사님이 그 피고인이 신성범 위원장하고 통화를 할 때 마치 그 신성범 위원장이 홍장원의 보고를 다 들은 상태에서 통화를 한 것처럼 그렇게 전제를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그 신성범 위원장에게 전화를 할 때,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제 원장님도 오실래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 통화할 때 홍장원의 보고가 이미 다 끝난 상태였나요? 아니면 진행 중이었나요? 아니면 진행하기 전이었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시간을 보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 이해는 홍장원 차장이 정보에 도착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통화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도 오고 있으니까 저도 오겠느냐고 물어본 거로 봐서는 뭐 이미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그리고 홍장원 차장 본인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겠다, 전화로 얘기하기 좀 곤란하다고 해서 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도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가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신성범 위원장은 홍장원 차장이 들은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저한테 뭘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신성범 위원장이 이제 언론 보도가 나니까, 조선일보 10시 43분경인가 조선일보 언론 보도가 나니까 아마 홍장원 1차장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홍장원 차장이 전화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얼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보위로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사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속보가 뜨니까 이제 피고인께서도 이제 홍장원 차장을 연락을 취해봤지만 안 되고, 그래서 신성범 위원장에 전화를 했던 거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신성범 위원장이 본인이 와서 해명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설명을 해주고, 또 피고인한테도 그럼 원장님도 오시려면 오시라고 그래서 따라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항, 30항, 32항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윤상현 의원과의 통화와 또 윤상현 그 의원이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들을 가지고 그 검사님은 자꾸 그 피고인으로부터 소스를 받아서 그 제공해 준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때 진보하고 보수층의 국민 의견이 얼마나 대립돼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여당 의원이라 그러면 그 탄핵을 반대하려고 많은 어떤 활동도 하고 의견도 제시할 텐데, 그런 의견들을 원장님이 뭐 소스를 제공해 준 거나 뭐 대화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거죠? 제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저도 국회의원을 2년 비례대표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언론에 나갈 수 있다. 이게 비밀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그런 이제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제가 국정원을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다가 더더욱이 국조특위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나가서 직접 제가 발언과 증언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이제 전화가 오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저로서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임했다는 말씀을 정말 드릴 수 있습니다. 신문사항대로 물어보는데 우선 그 1항부터 4항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기무사 문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신문에서 나와서 7항입니다. 7항. 예. 피고인은 7항으로 돼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다 생략 7항부터. 예, 5항이 아니고 네. 7항. 5, 6항이 빠졌네요. 예, 그냥 물어보시죠. 예, 피고인은 2014년 1월 16일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대공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국내 정치 개입이 엄격히 금지된 법적 환경 속에서 오직 안보와 외교 등 국가정보원 본연의 직무에만 충실하려고 노력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부임 당시나 그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첩사를 잘 지원하고 협조하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당부를 여러 차례 들은 사실은 있지요. 안보실장을 할 때부터 말씀을 들었고 국정원장으로 갈 때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런다고 대통령이 언급한 방첩사 지원이라는 것이 뭐 정치인 체포나 불법적인 수사 지원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지어가지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네, 전혀 없었고요. 그 말씀의 그 맥락은 방첩사가 그 전 정권 하에서 이제 해편이 많이 돼가지고 인원도 많이 축소되고 예산도 줄었는데 그거를 좀 복원시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으니 안보실장 좀 관심 가지고 도와줘라. 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정보 예산을 저희가 총괄하니까 도와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죠. 없습니다. 또 국가정보는 국내 정치 관여조차 전혀 금지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12월 3일 당일에도 대통령이 그런 사실도 무시한 채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체포나 사찰, 위치 추적 등과 같은 불법적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2024년 아니겠습니까? 저로서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 안보조사국 등 국정원 내부에는 민간인을 수사하거나 체포할 권한은 물론 이를 실행할 조직과 인력조차 거의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 국가안보조사국이 과거 대공수사국인데 국가안보조사국은 수사 내사를 못하고 정보 수집 조사 업무만 하도록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검사는 2017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과거의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을 근거로 이번 비상계엄 시에도 국정원이 7년 전 과거처럼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국 역할을 맡기로 사전 계획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비상계엄을 기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스스로도 과거 기무사 문건은 그저 참고만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는 바로 전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정보원이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국 역할을 맡기로 사전 계획되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뭐 전혀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럼 모릅니다. 예, 12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13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4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6항서부터 22항도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23항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12월 6일 이후부터 이제 2025년 2월 13일까지 피고인 입장이나 태도와 관련된 건데요. 계속 그 부분을 정치 관여 행위로 검사가 의심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이 2024년 12월 6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의 핵심은 국정원과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홍 장관으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홍 장관의 경질은 야당 대표 통화 제안 등 피고인의 건의에 의한 것이다. 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위 세 가지 모두가 허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우리 국정원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설령 홍장원 개인이 12월 3일 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홍장원으로부터도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해제 시까지 국정원 내부에서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서회의가 소집되거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우거나 위치 추적을 위한 인력을 동원하는 등 단 하나의 조치라도 취해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안 하는 그런 사실이 단 한 건도 없고 그러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죠. 네, 뭐 전혀 없었던 거로 합니다. 예. 예, 27항을 생략하겠습니다. 28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예, 30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예, 31항도 피고인이 진술한 거라 생략하겠습니다. 3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예, 33항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검사님은 아까 이제 주신문에서 계속 그 접견 녹취록에 그 이제 여당 의원들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대화는 한 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이 이제 어떤 정치 관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뭐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특검이 제출한 2015년 2월 7일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녹취록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윤상현 의원과의 접견에서 홍장원의 경질 경위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 CCTV 공개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대화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 2월 10일자 접견 녹취서에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이 부족했다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중앙선관위에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CCTV 공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네, 뭐 CCTV 내용이 없었던 것은 네, 제가 변호사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또한 피고인이 헌재 증언을 한 다음 날인 2월 14일자 접견 녹취서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증언이나 CCTV 공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며칠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2월 14일,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2월 13일 헌재 증언을 마친 그 다음 날인데 오히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나 방산 수출 등에 관한 대화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접견 녹취록에. 그건 잘 몰랐습니다. 예. 뭐 피고인이 접견 녹취록 내용을 잘 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예, 그 나중에 뭐 주장을 그러면 예, 36강 생략하겠습니다. 예, 37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성건 의원하고 피고인이 통화를 한 것도 몇항 물어보시는 38항과 관련돼 38항. 있습니다. 약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검사님께서 질문할 때는 이제 이성건 정보위 관사하고 피고인과 통화한 것도 이제 CCTV 뭐 이거가 관련돼 가지고 자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피고인의 헌재 증언 직후인 2월 14일 국민의힘 정보위 관사 이성건 의원께서 국정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이 사건 CCTV 영상이 아니라 홍장원과 운전원의 차량 출입 기록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CCTV 공개를 기획했다면, 그리고 검사님께서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그 국회에서 검찰을 호통치셨다면 검찰을 호통치실 게 아니라 정작 국정원에 그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면 됐을 텐데 엉뚱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저 이성건 의원하고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엉뚱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애초에 피고인과 여당 사이에 CCTV 제출에 관한 어떤 사전 교감이나 공모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 모두에 제가 이성건 의원하고 통화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검사님 주신문에는 국정조사에서 검사한테 그 CCTV 자료를 왜 압수 안 하고 그러냐고. 그 성일정 의원 같습니다. 성일정 의원인가? 네. 예, 그건 약간 제가 다른 착각했습니다. 하도 내란 사건이 복잡하다 예, 보니까. 자, 어지간 뭐 이성건 의원이 통화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당 의원들하고 그런 식으로 통화한 게 맞다 그러면 이성건 의원, 더군다나 국민의힘 간사인데 그렇게 2월 14일 날 CCTV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차량
출입 기록만 요구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39항, 40항, 41항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43항, 44항, 45항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이 감찰실 비위 첩보 수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신문에 나와서. 46항입니다. 이 검사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9일경 감찰실과 수집과를 동원해서 홍장원 차장의 사생활 및 비위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이 폭로자인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기 위한 보복성 표적 감찰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감찰실의 확인을 지시하기 이전부터 이미 국정원 내부 감찰실에서는 홍장원과 관련된 여러 비위 첩보나 소문, 뭐 예컨대 공작금 유용 의혹, 또 부적절한 인사 개입설 등 그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접수가 되고 또 실무자들 간에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시기라서 원래 국정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국정원이 좀 비밀 조직이다 보니까 뭐 근거가 있든 없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도는데 더 돌았던 것 같고요. 재판장님 허락해 주시면 아까 좀 제가 뭐 말씀을 드리려다가 좀 방법을 생각 못했던 게 하나 생각나서 하나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검사님 제시하셨던 자료 중에서 보면은 뭐였지? 그러니까 위장 업체를 해가지고 뭐 돈을 빼돌렸다 홍장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공작관 TV에 나왔습니다. 2024년에 봄 아니면은 여름이 오기 전에 나왔던 얘기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해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이제 좀 국정원 활동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대답하기 힘들었었는데 공작관 TV에 나왔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정리가 됐던 사항이고 다시 제가 알아볼 사항도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47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감찰실장 수사기관에서 12월 9일 대면 보고 당시 원장이 홍장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거는 피고인께서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네.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결코 없죠? 없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16일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기관장으로서 1차장 등 고위 정무직 임원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해본 전례나 사실이 전혀 없죠? 차장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49항을 생략하겠습니다. 50항 물어보겠습니다. 당시는 사실은 12월 6일 홍장원의 갑작스러운 그 국회 폭로 사태 직후여서 국정원 내부에서도 뭐 찬반 양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행동에 대해서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찬성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은 그 의견들이 양분돼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양분돼 있는 상황이니까 홍장원에 대한 비리나 뭐 찌라시나 그동안에 돌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범람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여쭈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서를 이제 읽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당시에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원에 관련해가지고 뭐 특히 야당 의원들한테서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수차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도 언론 보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군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무슨 감찰을 제가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1항 생략합니다. 52항은 전번만 묻겠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내부에서 수집된 홍장원 관련 찌라시나 의혹 내용들을 언론이나 국회에 유포해서 홍장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단 한 번도 활용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53항 생략합니다. 54항은 주신문에 나와서 그리고 피고인이 좀 말씀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증거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아까 재판장님께서 채택을 하셔가지고 제시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54항입니다.
피고인은 국정원이 CIA 대상 내란 옹호 메시지 전달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2차 종합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네. 하지만 피고인은 국가안보실의 요청에 따라서 국정원 해외 수집 담당 부서장 김아무개인데로 하여금 대통령실이 12월 4일 09시 37분에 파일로 전달했다는 설명 문건들을 토대로 주한 외국 정보협력기관 대표에게 비상계엄의 배경 등을 설명토록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그렇게 진술을 하셨죠. 네. 그 외에도 2차 종합특검은 홍장원이 12월 3일 밤 산하 부서장회의에서 피고인도 모르는 많은 관련 지시 등 예컨대 뭐 해외 분석 수집 부서에 대해서는 계엄 배경 작성, 주안 거점들에게 전달, 또 방첩 부서에 대해서는 방첩사와 컨택 포인트 구축, 종북 좌파 감시 등 그런 어떤 지시 등을 한 것을 들춰내서 질문을 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내용을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고 1차장 산하 누구로부터도 피고인이 퇴직할 당시까지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죠. 하여튼 이게 종합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대답을 하시는 게 뭐 안 하셔도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조사구나. 조사 과정에서 제가 그 내용을 처음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55왕도 물어보겠습니다. 주시면서 피고인은 2024년 아까 잘 모르시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거다는 것 같아요. 뭐 기억이 안 나시면 뭐 안 나신 대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은 2014년 6월 3일 방첩사와 국정원 간 전시 비상계엄하에서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안과 관련한 간담회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 위 시행계획안은 방첩사령부가 계엄법 시행령 및 계엄사령부 직제 등 관련 규정과는 부합하지도 않게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조정 통제할 수 있었는데도 방첩사령부가 임의로 이를 필수기관으로 정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에 대해서도 강제 규정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차출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국정원이 2024년 6월 28일 반대하는 의견을 방첩사령부에 회신했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확실히 보고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들어보니까. 아무튼 방첩사와 그러니까 검사님은 계속 방첩사하고도 이 사건 비상계엄이 나기 전에 2024년 6월 3일에 바로 그런 어떤 간담회도 하고 계획안에서 나눈 것을 보면 12월 3일에도 그 정치인 체포라든지 뭐 그런 그 또 저 합동수사단의 방첩사에 이제 그 인원을 파견한다든지 그런 어떤 지시와 관련된 거를 뭐 전달받았거나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설령 이때의 그 계획안이 뭐 그 국정원에서 동의를 그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시 비상계엄하에서 시행되는 아니기 때문에 12월 3일과 같은 비상계엄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피고인께서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보고를 안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조사 과정에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면 방첩사하고 국정원 사이에 무슨 연락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조사 내지 수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실무자 두 사람, 아마 과장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국정원의 과장급, 방첩사의 또 누구 서로 연락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큰 뉴스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람이 사이라서 서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느라고 전화했다 해서 일단락이 됐고, 그 외에 방첩사하고 국정원하고 연락한 사실은 전혀 확인된 바가 나온 게 없습니다.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재판부에서 뭐. 자, 피고인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거 목록 244, 2022년 5월 25일자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정보원 뭐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김규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피고인이 했던 발언 같습니다. 네. 도대체 이 국정원 고위 관계자 이런 국내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정보를 언론媒体에 유출한,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해대는, 정보기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그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해서 우물쭈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어느 부분이 또 이런 일을 할지 모르니까 국정원이 국내 정치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본연의 업무인 안보와 해외 방첩 이 업무에 집중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죠? 네, 기억납니다. 설명 이번에 왜 발언의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질문한 다음에 네. 말씀하세요. 이거 뭐 피고인 생각을 묻는 걸 수도 있는데요. 답변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답변 거부하셔도 되는데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가서 보고를 하고 곧장 피고인이 가서 다시 그 정보위원회에 가서 피고인도 피고인이 알고 있는 바를 보고를 하고 그에 이어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나오다가 기자들이 모여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한 거는 맞고, 만약에 홍장원 차장의 행동 또는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바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왜 피고인은 기자회견이라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날 홍장원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브리핑이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언론이 보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귀퉁이라도 저희 이야기를 보도시키려면 한마디라도 해야겠다 해서 한 것이지 정치에 관여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조금 전에 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당시 본인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홍장원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 등을 구하는 그런 절차 대신 스스로 어찌 보면 언론 플레이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그 김기현 그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는데 그 당시 이제 저는 이제 야당 정보위원이었었고, 근데 국정원에 이제 고위 관계자를 반로해서 당시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MB정부 시절에 홍보기획관을 할 때 언론에 관한 국정원 보고를 받아봤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정보나 사찰에 관한 일이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었고, 제 기억엔 SBS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얘기를 할 게 있으면 뭐 대변인이든 뭐든 이렇게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그런 거 없이 국정원 고위 관계자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언론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익명을 빌려서 하는 그런 관행 같은 거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제가 주장을 한 것이 그 발언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다 아는데 네. 익명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 익명이 아니고 국정원의 이름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거는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날은 제가 그 조서에서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홍장원 이제 차장이 한 얘기가 새로운 뉴스고 하기 때문에 다 언론을 다 덮을 텐데, 저는 제 목표가, 그런데 국정원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제가 받지 않았고 저희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활동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하는 얘기를 국민한테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라서 보통 같으면은 사실 대변인을 시켜서 입장을 발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날은 그런 정도 해가지고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말하자면 전혀 뉴스에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원장으로서 얼굴을 내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 판단이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한두 가지만 뭐 좀 이게 지금 뭐 이미 1심하고 항소심까지 오면서 뭐 쌍방의 주장은 거의 뭐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이제 그 파악을 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좀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조금 더 추가 설명이 있었으면 싶은 거를 한두 가지만 뭐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피고인이 그 12월 3일 날 처음에 이제 집무실로 이제 가셨잖아요. 갔다가 이제 다시 거기 한 8명인가 처음 모였다가 다 대접견실로 나왔잖아요. 네, 나왔다가 이제 뭐 거기서 사람들 이제 많이 모이고 있다가 한 10시 반쯤에 뭐 비상계엄 선포되고 이제 여기 국정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간 다음에 거기 계속 머무르셨잖아요. 한 10시 반까지. 예. 그 왜 계셨습니까, 거기는? 사실 생각 못 해봤는데 예. 비상계엄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 뭐 아마 저기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의 피고인 생각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네. 그 질문의 취지는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하는 뭐 국무회의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남아 있었다고 하니까요. 뭐 국무회의 얘기가 또 뭐 대접견실에도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근데 피고인은 국무위원 참석자는 아니잖아요. 네. 국무회의 참석자는 아닌데 왜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남아 계셨던 건가요? 그냥 국무회의는 제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가도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는 중요한 일인 걸 제가 알게 되고 해서 뭐 생각을 해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계속 여기서 있어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식적으로 있어야 되겠구나, 없어야 되겠구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사실 하지 바꿔 못하고. 말하면 뭐 계속 있으란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나 누구한테 계속 있으란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있으라는 사람도 없었고요. 뭐 가라 이제는 그만 가라는 사람도 없었고.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상황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일단 상황이 종료가 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상계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면? 그냥 다른 장관들이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거로 참 재판장님 제가 뭐 그렇게 의식적으로 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냥 이렇게 불려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산할 때까지는 있는 거로 생각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했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비상계엄 선포 끝나고 이제 다른 사람들 가니까 그냥 같이 따라 나오신 거. 네, 그때 제 그런 기억에는 취지예요? 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뭐 가자고 해서 다들 일어날 때 저도 같이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계시면서 선포할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제일 쟁점 중에 하나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독대 보고를 이제 듣고 물론 이제 그 독대 보고 했다는 그 홍 차장과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뭐 방첩사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한다 뭐 그 얘기는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그 정치인 체포 관련된 얘기이긴 한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이제 다 끝나고 얘기 다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홍 차장이 뭐 여기 주체는 얘기 안 하고 근데 다만 주체 얘기 안 했지만 한동훈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을 잡으러 다닌대요.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예. 저는 뭐 굳이 설명을 올리면 그 보고를 저한테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보고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있었을 수 있답니다라고 해도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무슨 어디 뭐 비서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1차장이면은 지금 국정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인데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앞에 하면서 뭐 지나가는 말처럼 했다 하더라도 정치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제 체포 얘기를 뭐 체포는 아니더라도 잡으러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얘기 뭐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묻거나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피고인 얘기를 들어보면 1심에서 피고인 신문한 거를 보니까 그게 뭐 오늘 밤에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든지 제가 지침을 줘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이제 그만하자는 뜻을 표현했다. 이게 1심 녹취서 37면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뭐 이렇게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하면 일단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라도 한번 되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재판장님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하여튼 저기 이제 그 독대 보고 전에부터 이제 이 정부직 회의할 때 홍 차장이 이거 언제 알았냐는 얘기부터 사실은 좀 제가 듣기엔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을 해서 조금 그 상황 조성이 됐던 것 같고, 독대 보고를 하러 왔는데 처음에는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귀를 쫑긋했죠. 사실은 대통령이 차장하고도 연락을 하는가 싶어서. 근데 제가 미국에 간 줄 알고 연락했다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는데 뭐 대통령하고 나하고 만나기 전에 전화를 하신 건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생 얘기를 했어요. 홍 차장 물론 아니라고 하는데 잠깐 아까부터 회의 때부터 원장님 안색을 좀 보고 있었는데 뭐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한테 추가 지침 주실 게 없냐.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알 것도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고, 근데 아까 다 얘기 끝났는데 지침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좀 뭐 없다고, 그럼 우리 아까 얘기 끝난 대로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제 기억에는 좀 간격이 있은 다음에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툭 던져서 저는 이제 이건 뭐 더 이상 들을 얘기가 그러니까 업무 보고라고 생각을 정말 못했습니다. 이게 딴 때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방금 거기 대접견 씨까지 앉아 계셔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직접 이제 보시고 온 지 뭐 한 1시간 좀 넘은 그런 시간이고, 이제 비상계엄 하면서 대통령이 계속 정치인 얘기를 또 했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뭐 이재명 그 당시 뭐 대표는 이제 여당의 대표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뭐 혹시라도 뭐 그냥 엉뚱한 얘기라고 약간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조금 하여튼 내용 자체가 한번 내가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안 드셨고, 워낙 좀 호황된 얘기라고 그냥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하여튼 저는 2024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 생겨먹은 제 생각이 2024년 12월 3일에 무슨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싶어서 사실 얘기 그만합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한 건데, 표현은 1차장이기 때문에 뭐 내일 얘기합시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얘기를 한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실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정한테도 뭐 그 체포 명단을 줬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 나중에 이제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들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날 홍 차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러면 혹시 진짜 내가 뭐 되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12월 3일 밤에 이제 이걸 내가 좀 더 추궁해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조사받으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저도 속으로 질문을 받으면서 그래 했어야 되는 걸 내가 놓친 건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원망 삼아서 얘기한 거는 좀 홍 차장이 뭐 여인영 사령관하고 얘기했던 거는 탁 꺼내놓기가 좀 그랬다고 하면 최소한 대통령하고 했던 얘기는 툭탁 걸어놓고 좀 얘기를 했으면은 제대로 얘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홍 차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한테 무슨 최소한의 업무 지침과 방향을 달라고 정말 얘기를 했으면 제가 미팅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끝낼 수가 없죠. 갑자기 무슨 업무 지침 너무 끝날 때쯤에 이제 뭐 약간 맥락 없이 느닷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업무 지침이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상상 못할 일이라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면, 그 조선일보 기사가 나온 게 이제 12월 6일 오전이잖아요. 오전 뭐 10시 뭐 한 반쯤인가 뭐 하여튼 별명 기사 나왔는데, 제가 이게 기록을 보다 보니까 그 조선일보 김모 기자 그 기자가 그 전날 12월 5일 한 11시쯤에 그 기사 나오기 전에 기사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고인의 보좌관이 장모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때 장모 보좌관으로부터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구했다는 얘기를 12월 5일 밤에 장모 보좌관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까, 피고인? 예, 제가 장모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고요. 장모 보좌관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이제 그 1심 때도 물어보시는데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듣지 않아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홍 차장을 경질했다라고 물어봤던 건 제가 기억이 나고요. 대통령이 어떤 지시? 근데 그게 이제 정치인 체포까지 얘기를 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그건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취지 얘기하신 거는 맞았는데 뭔가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제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홍 차장을 갈았다, 경질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체포까지 물어봤는지는 정말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장모부 장관은 뭐 그 기사 내용이 이제 결국 그 다음 날 나온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통령의 한동훈 체포 지시 거부하자 경질 뭐 이런 내용의 이제 확인을 구했고, 그래서 이제 장모부 장관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피고인한테 보고했다고 하니까, 그랬으면 그 전날 밤에 피고인이 설사 독대 보고할 때는 뭐 그 얘기를 못 그러니까 뭐 정치인 체포 지시가 뭐 심각하게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날 밤에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 이게 뭔가 내가 엊그제 들은 게 혹시 뭔가 진짜 뭐가 있는 건가 싶으면 바로 홍장원한테 뭔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도 만일 그렇게 제가 그걸 인식을 했으면은 재판장님 말씀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 않은 거를 보면은 정치인 체포까지는 아마 얘기를 안 들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대통령이 듭니다. 지시라는 그 지시를 듣지 않아 경질했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네, 그 지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잘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예,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데, 제가 분명히 제가 경질하자고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이 오케이해서 경질하는 건데, 이게 앞에 뒤에가 틀렸고, 뭐 군소 언론도 아니고 조선일보니까 아마 취재하다가 조금 잘못 들은 게 뭐가 있나 보다. 그쵸? 보충 취재를 하고 이제 기사를 쓰니까 뭐 보충 취재하다 보면 다 알게 되겠구나 하고, 저는 그때 그 생각하고 좀 마음을 푹 좀 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 다시 제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한 45분쯤 됐거든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그럼 쉬고, 예, 10분 정도 쉬고, 말씀처럼 쉰 다음에는 저기 검찰 측 최종 변론하고 피고인 최종 변론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한 10분 쉬었다가 55분에 다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휴정하겠습니다.